내 비행기에서 당장 나가세요. 매뉴얼대로 제가 통제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12년 동안 매뉴얼은 곧 안전이었고 규칙을 벗어난 행동은 전부 위험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10분 뒤 저는 차가운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폭발했고 기내는 지옥이 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죠. 울지 마세요. 매뉴얼대로 행동하세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믿던 시스템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규정을 이유로 착륙을 거부했고 300명의 생명은 하늘 위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들려온 한 줄의 무전. 인천공항 착륙 허가합니다. 비행기가 멈추기도 전 한국인들이 기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규정도 절차도 없이 아이들을 안고 불길 속을 달렸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누구 허락으로 내 영역에 들어오느냐고. 그때 한 직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엔진 열기에 살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무장님, 많이 무서우셨죠? 이제 저희가 할게요. 그 한마디에 12년간 쌓아온 제 신념은 무너졌습니다. 어떤 매뉴얼에도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국인들은 몸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왜 그 손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는지, 그리고 본사 청문회에서 제가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는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하날 진행자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제 이름은 마리엘 반도르프입니다. 벨기에 국적의 항공사에서 일했고 저는 승무원으로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하늘에서 보냈습니다. 올해로 근무 18년 차였고 그날 비행 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규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B-7742편의 객실 조명은 이른 아침 특유의 하얀 빛으로 기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수술실에 들어가는 외과의사처럼 조용하고 정확하게 비행 전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손에 쥔 체크리스트를 따라 제 손가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소화기 압력 정상 여부 확인, 구급 상자 봉인 상태 확인, 구명조끼 보관 상태 확인.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정확했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 긴장도 두려움도 아닌 안도감을 주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완벽함은 제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기준이었죠. 저는 늘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시스템을 100% 신뢰하면 시스템은 100% 작동한다고요. 예외는 없고 즉흥적인 판단은 위험하며 감정은 언제나 사고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동료 승무원들은 제 뒤에서 저를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낮게 깔린 웃음소리도 들었고 브리핑룸에 들어설 때 미묘하게 굳어지는 공기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별명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에 가까웠습니다. 기계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감정 때문에 판단을 흐리지 않습니다. 기계는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계는 설계도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날 아침 브리핑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비행 코디네이터가 브뤼셀에서 출발해 도쿄로 향하는 노선을 설명하고 대체 공항을 차분히 읊고 있었죠. 싱가포르, 마닐라, 상하이,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듯 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 서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턱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저는 그 나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항공업계에서 가장 경계해왔던 모든 요소를 한데 모아놓은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규정보다 감정이 앞서고 절차보다 사람 마음을 먼저 보는 문화, 따뜻함과 배려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을 흔드는 나라. 저는 인천을 3번 거쳐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확신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승객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 회항 상황에서도 정해진 절차보다 상황 판단을 우선하는 지상 요원들. 상사가 명확한 지시를 내리기보다 서로의 의견을 묻는 회의 문화. 저에게 그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한 번은 경유 중에 한국인 게이트 직원이 자리를 떠나는 걸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약을 떨어뜨린 노인 승객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터미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약을 주우며 노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탑승줄은 길어지고 화면에는 호출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감정 하나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지연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회의 중에 웃는 나라였습니다. 상하 관계보다 분위기를 중시했고 규정보다 유연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유연함이라는 단어가 제겐 늘 불안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문화가 항공 안전과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브리핑에서 인천이 대체 공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연료를 더 태우고 다른 공항을 찾는 게 낫겠다고요. 제 안전 기록은 완벽했고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제 편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저는 지상 35,000피트 상공에서 통로를 따라 중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신입 승무원 로라 슈미트가 긴장한 얼굴로 따라오고 있었죠. 국제선 4번째 비행이라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 일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웃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위험하다는 걸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비상구 좌석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뭐죠? 로라는 잠시 머뭇거리다 승객의 의지와 능력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비상구 장비 상태입니다. 표시등, 잠금 장치, 작동 여부. 장비가 먼저고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항상 그래야 합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감상주의가 가장 먼저 탈락합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기상도 맑았고 도쿄 도착까지 남은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완벽했고 예측 가능했고 안전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9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제가 믿어온 모든 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것을요. 제가 경멸하던 나라가 247명의 생명 앞에서 마지막 선택지가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약점이라 여겼던 인간적인 판단이 그날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죠. 엔진 경고등은 아직 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켜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빨간 불빛은 예고 없이 켜졌습니다. 머리 위 패널 한쪽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깜박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제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는 거요. 그건 공포라기보다는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제 가슴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중간 주방에서 저녁 식사 서비스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카트 배치와 타이밍 그리고 각 구역별 동선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어요. 엔진 소리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지만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18년 동안 수천 번의 비행에서 들어온 소리와는 다른 낯선 울림이었죠. 조금 거칠었고 규칙적이던 리듬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켜졌습니다. 빨간색으로 말입니다. 깜박임은 느리지만 집요했습니다. 곧 인터콤에서 핸드릭스 기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늘 그랬듯 차분했고 감정을 철저히 눌러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엔진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가 감지되었습니다. 예방 조치로 가장 가까운 적합한 공항으로 해양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자리에 앉아 계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제 예방 조치. 그 말들이 선택된 이유를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승객을 안심시키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장님들은 작은 문제로 해양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제선에서는요. 그 말은 곧 상황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이 자동처럼 작동했습니다. 저는 제 위치로 이동했고 매뉴얼을 꺼내 12장을 펼쳤습니다. 비상회항 절차. 익숙한 페이지들이 손끝에 닿자 잠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모든 상황에는 순서가 있고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고 저는 18년 동안 믿어왔으니까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진행했습니다. 주방 장비 고정 여부 확인, 객실 통로, 확보 난기류, 대비 안내 의료 인력 여부 확인. 손은 익숙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쿄는 너무 멀었습니다. 일본 내 다른 공항이 필요했습니다.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지도 위의 이름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조종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며 마음속으로는 좌표와 계획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짧았습니다.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잠시 대기하세요. 대기. 그 단어는 비상 상황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아직 결정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분, 5분, 8분. 객실은 아직 조용했지만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아직 이유를 모르지만 뭔가가 달라졌다는 건 느끼고 있었죠. 호출 버튼이 하나둘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전염됩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인터콤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승무원들은 조종실로 와달라는 호출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종실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그 공간의 분위기만으로도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조종사는 여러 화면을 번갈아 보며 계산과 통신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핸드릭스 기장님의 얼굴에는 제가 처음 보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지친 듯 하면서도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오사카는 거절했습니다. 눈보라로 활주로가 폐쇄됐답니다. 나고야도 같은 상황입니다. 일본 전역이 동일한 기상 시스템 아래에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기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상하이는 이미 다른 비상편 세대가 접근 중이라 수용 불가라고 합니다. 베이징은 난기류 때문에 추가 항공편을 받지 않고 있고 타이베이는 시야 문제가 있습니다. 마닐라는 연료로는 무리입니다. 그제야 제 등골을 타고 차가운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직 공황은 아니었지만 그 그림자가 분명히 드리워지고 있었죠. 시스템이 이번에는 답을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조종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로라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장님, 28번 좌석에 임신한 승객이 계세요. 복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상황은 늘 이렇게 겹쳐옵니다. 제 입에서는 자동처럼 매뉴얼 조항이 흘러나왔습니다. 의료 비상 기준 확인, 여행 이력 출혈 여부, 임신 주수. 말은 침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씁쓸한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료 착륙이 필요하지만 착륙할 곳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녀를 돌려보내고 조종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기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서울 대한민국입니다. 기상 조건 양호하고 비상 대응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한국. 제 인생에서 가장 신뢰하지 않았던 선택지였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나요? 제가 그렇게 묻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연료가 줄고 있습니다. 5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그때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인천 관제탑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했고 단호했지만 제가 배워온 항공통신의 문법과는 달랐습니다.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은 나중입니다. 지금은 생명을 먼저 구합시다. 매뉴얼은 나중입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제가 평생 경멸해왔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말은 이상하게도 가장 합리적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요. 제가 믿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모든 것을 향해. 저는 매뉴얼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착륙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디까지 바꿔놓을지.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도요. 착륙은 거칠었습니다. 제 18년 비행 인생을 통틀어 가장 거친 순간이었어요. 비행기는 활주로에 내려앉는다는 표현보다는 내리꽂힌다는 말이 더 어울릴 만큼 강하게 충격을 주며 땅을 찍었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제 이가 부딪히며 덜컥거렸고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승객들의 숨이 한꺼번에 멎는 듯했고 누군가는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죠.
저는 주방 카운터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리며 울려 퍼진 기계음은 비행기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내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착륙했습니다. 한국 땅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몸 깊은 곳에서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경고가 울리고 있었어요. 비행기 속도가 완전히 줄어들기도 전에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둥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소방차들이 활주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빨간 경광등이 회색 하늘 아래서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고 밝은 조끼를 입은 의료진들이 들것과 장비를 점검하며 서 있었습니다. 형광색 작업복을 입은 지상 요원들이 정확한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처럼 활주로를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엔진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고 기장님의 추가 방송도 없었고 저 역시 비상 신호를 공식적으로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규정상 그 누구도 이렇게 움직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아니라 실행이었고 대기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이서윤이라는 한국 지상 조정관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앞쪽 도어를 통해 올라온 듯했죠. 무전기를 손에 쥔 채 빠른 한국어로 지시를 주고 있었지만 눈빛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왜 벌써 움직이는 거죠? 저는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직 비상 확인도 없었고 기장 허가도 없었어요.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끊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짧게 말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항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표현은 가장 위험한 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로 움직여야 했고 감이 아니라 절차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허락 없이 움직이는 건 혼란을 부르고 책임을 흐리게 하며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었어요. 그건 규정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지만 제 말보다 먼저 창밖의 현실이 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완벽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안에는 혼란도 우왕좌왕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들처럼요. 그때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매캐하고 화학적인 타는 냄새였습니다. 훈련에서만 맡아본 바로 그 냄새였어요. 고개를 돌리자 뒤쪽 주방 패널 아래에서 회색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저는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응축수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그 다음 순간 화재 경보가 울부짖듯 울렸습니다. 경보음이 객실을 찢어놓았습니다. 빨간 비상등이 번쩍이며 승객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거나 얼어붙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손은 이미 매뉴얼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비상 대피 절차. 단계 하나하나를 따라야 했습니다. 연기 위치 확인 조종실 보고 지상 지원 요청 판단 대피 결정, 그리고 17단계의 승인과 확인 절차. 저는 아직 2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표준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잠금 해제도 아니었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확 열렸고 형광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었고 항공사 직원도 아니었으며 분명 권한도 없었습니다. 아이 먼저요. 그는 억양강한 영어로 외치더니 제 앞을 지나쳤습니다. 허락도 승인도 없이요. 그는 곧장한 젊은 엄마에게 다가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연기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아이는 공포에 울고 있었지만 그의 손길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멈추세요. 제가 외쳤지만 제 목소리는 경보에 묻혀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뛰듯이 문을 향해 나갔습니다. 박준혁.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이었죠. 그 뒤로도 한국 지상 요원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노인을 안아들고 임신한 승객 곁에 무릎을 꿇고 공황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도 제게 절차를 묻지 않았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라가 제 옆에서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사무장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매뉴얼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페이지가 답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사람들은 규정을 어기며 사람을 살리고 있었으니까요.
연기는 더 짙어졌고 경보는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매뉴얼을 덮었습니다. 규정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18년 동안 애써 눌러두었던 어떤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18년 동안 몸에 밴 훈련이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은 통제되지 않은 상태이고 질서가 무너졌으며 언제든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혼란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제 믿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국 지상 요원들은 이제 객실 곳곳에 있었습니다. 연기로 가득 찬 통로를 망설임 없이 오가고 있었고 누구도 명단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며 좌석 번호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줄별 대피 절차도 없었고 우선순위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18년 동안 안전이라고 믿어온 모든 구조가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확히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한 요원은 멀쩡히 걸어 나올 수 있는 젊은 승객들을 지나쳐 손이 굳어 팔걸이를 놓지 못하는 노부인 앞에 멈춰 섰고 다른 요원은 가장 가까운 출구를 외면한 채 다리 보호대를 한 아이를 안고 더 먼 앞문으로 향했습니다. 또 한 명은 대피 도중 멈춰 서서 승객의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소지품은 절대 안 된다. 시간이 생명이다. 하지만 그 가방 안에는 인슐린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뇨를 앓는 승객이 불안에 떨며 꼭 필요하다고 말한 약이었죠.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숨을 쉴 때마다 목과 폐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쪽 주방 바닥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위험해 보였어요. 규정대로라면 접근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준혁은 그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연기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노란 조끼는 그 흐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비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이미 화상으로 붉게 부어 있었고 물집이 잡히는 게 보였습니다. 뜨거운 패널을 만지며 승객들이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도운 흔적이었죠. 그는 아픈 기색을 숨기려다 무심코 손이 닿자 고통의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는 이미 후송 대상이었어야 했습니다. 부상을 보고하고 즉시 현장을 떠나야 했어요. 책임과 안전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는 다시 몸을 돌려 연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저는 이서윤의 팔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아무 절차도 없고 지휘 체계도 없어요. 저러다 정말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누군가는 멈춰야 해요. 그녀는 그제야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거기엔 분노도 방어도 없었습니다. 대신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죠. 여기서는 한 가지 절차만 따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그 말이 제 안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규칙이 왜 존재하는지, 왜 질서 없는 선의가 위험한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시야에 들어온 장면들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공포에 질려 울부짖던 5살 아이가 요원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작은 손은 조끼를 꼭 붙잡고 있었고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한국어로 낮게 말을 건네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던 노부인은 이미 활주로에 앉아 산소를 공급받고 계셨고 의료진이 무릎을 꿇고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담요를 덮어드렸고 그분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눈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눈이었습니다. 임신한 승객은 여러 명의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들은 단순히 수치를 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천천히 설명하며 안심시키고 있었죠. 저는 비행기 문 앞에 서서 활주로를 내려다봤습니다. 혼란이어야 할 그곳은 이상할 정도로 질서가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돌봄을 받고 있었고 아이들은 직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승객이 걸어 나왔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말했지만 젊은 요원이 팔꿈치를 살짝 받쳐주며 그의 속도에 맞춰 걷고 있었죠. 존엄을 지키면서도 안전을 놓치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247명. 전원입니다.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매뉴얼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경보가 멈춘 정적 속에서요. 이서윤이 그것을 주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마치 그것이 제 인생 전부라는 걸 아는 사람처럼요. 규정은 중요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규정이 향하는 목적에 가장 빨리 닿는 길이 따로 있어요. 저는 손에 든 매뉴얼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천 번 펼쳤던 페이지들. 17단계. 한국팀은 그 어떤 단계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박준혁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활주로를 바라보며 승객 수를 세고 있는 걸 봤습니다. 로라는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무장님 저런 건 처음 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서윤이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저는 불안정한 다리로 그녀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기준이 흔들린 채로요.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계단을 내려와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긴급 상황이 막 끝났는데도 공항 안에는 소란이나 혼란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위험이 지나간 뒤에 어수선함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둔 것 같은 분위기였죠. 마치 인천공항 자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겪은 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맞게 스스로 모습을 바꿔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의 상업공항과는 다른 얼굴이었고 그렇다고 군사 기지처럼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사람을 중심에 둔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이서윤이 저와 로라 그리고 몇몇 승무원들을 이끌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승객 동선과 분리된 조용한 보안복도였고 그 뒤편에서는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루며 안내되고 있었죠. 가족은 가족끼리 의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먼저 분리되었지만 그 과정이 전혀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소리치지 않았고 재촉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조용하게 움직이게 하는 게 가능하구나 하고요. 우리가 도착한 공간은 원래 출발 라운지나 대기 구역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장소처럼 변해 있었어요. 의자들은 일렬로 놓여 있지 않고 작은 모임이 가능하도록 재배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비상 담요가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병과 주스 간단한 간식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색이 바랜 그림책과 장난감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누가 언제 준비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숨이 조금 쉬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뒤로서 그들이 겪은 공포가 얼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대피하는 동안에는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모든 감정을 눌러두지만 안전한 공간에 도착하면 그제야 마음이 무너진다는 걸 저는 여러 번의 비상 상황에서 봐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리가 풀리고 손이 떨리고 멍하니 허공을 보는 눈들이 늘어갔습니다. 그 5살 아이를 다시 봤어요. 연기 속에서 비명을 지르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엄마 품에 안겨 조용히 있었지만 눈은 지나치게 크게 떠져 있었고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아이의 발을 봤어요. 맨발이었습니다. 대피 중에 신발을 잃어버린 거였죠.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아차린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노부부가 서로를 부축하며 들어왔고 임신한 승객도 의료진과 함께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재난을 피해 국경을 넘은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항공사의 위기 관리 매뉴얼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후 승객 처리 절차 보고서 작성 책임 문제 분리 호텔 배정과 재예약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된 18장 말입니다. 저는 본능처럼 그 매뉴얼을 펼치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는 방식으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공항 청소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눈에 띄는 제복도 아니고 무전기도 없고 누구의 지시를 받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수백 개 공항을 다니며 거의 의식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조직도 어디에도 위기 대응 담당으로 표시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쪽으로 묶은 나이 든 여성 한 분이 떨고 있는 아이 앞에 다가갔습니다.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릎을 꿇더니 낡은 가방에서 작은 핫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차가운 손을 감싸주며 조심스럽게 핫팩을 쥐어주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따뜻해진다라는 뜻이었어요. 아이의 눈빛이 변하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공포가 아닌 신뢰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정비 작업자가 자신의 개인 양말을 꺼내 맨발이 된 승객에게 신겨주고 있었어요. 급여도 직급도 책임도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죠. 그 남자는 고개를 숙여 계속 감사 인사를 했지만 정비 작업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젊은 청소 직원은 자기 도시락 가방을 열어 아이 셋이 있는 가족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확인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뉴얼은 손에 들려 있었지만 더 이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어요. 이건 계획도 아니고 규정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요. 터미널 곳곳에서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말없이 노인의 어깨를 토닥이고 정비사가 화장실까지 부축해주고 아이들 옆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요. 누구도 기록하지 않을 행동들이었고 보고서에 남지 않을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을 거라는 거요. 제 매뉴얼은 위기를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터미널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공항이라는 공간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비행기에 오른다면, 만약 또 다른 위기를 맞는다면, 나는 여전히 매뉴얼만을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 질문은 아직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이야기는 더 이어질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를 결국 찾았습니다. 소란스러운 메인 터미널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 발길이 뜸한 복도였습니다. 그곳은 구조와 응급조치, 승객 돌봄이라는 정돈된 혼란에서 비켜난 곳이었고 마치 모든 감정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박준혁은 그 복도 한쪽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형광 노란색 조끼는 무릎 위에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습니다. 조끼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고 그 사이사이 더 어두운 얼룩들이 보였습니다. 잠시 뒤에야 그것이 피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2명의 의료진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다루듯 그의 손에 거즈를 감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반복해 온 일일 텐데도 그들의 손길에는 여전히 긴장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멀리서도 상태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피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대피 과정에서 뜨겁게 달궈진 금속 바닥 패널을 붙잡았던 부분은 심하게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최소 2도 화상이었습니다. 몇 주는 꼼짝없이 고통을 견뎌야 할 상처였습니다. 컵을 드는 일, 문손잡이를 잡는 일, 아주 사소한 일상 동작 하나하나가 아픔으로 남을 그런 부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사람을 구하다 다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아마 다시는 마주칠 일조차 없는 승객들을 구하다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전 뒤에 이런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금이 가 있던 제 마음속 무언가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발이 저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음을 옮길수록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중력이 저를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애써 외면해온 어떤 감정 쪽으로 말입니다. 18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의심이나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항공 현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전문가란 언제나 위에 서 있어야 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무릎이 공항의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유니폼 너머로 전해지는 냉기가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복도에 작은 소리가 울렸고 의료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준혁도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경력 전체를 통틀어 처음으로 울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눈에 잠깐 고이는 정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로나 연기 때문이라고 둘러댈 수 있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숨이 끊어질 것 같은 흐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잠가 두어서 저 자신도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오만함 때문에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한국의 항공 문화를 속으로 낮춰봤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라서 울었습니다. 제가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깨달아져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혁 때문에 울었습니다. 사람들을 구하다 다친 그가 저를 원망이나 우월감이 아니라 조용한 친절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렸어요. 제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절차도, 규정도 그리고 당신 나라에 대해서도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매뉴얼을 내려다봤습니다. 18년 동안 부적처럼 붙들고 다녔던 그 책. 제 손은 깨끗했습니다. 상처도 흉터도 없었습니다. 늘 규정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먼저 봤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규정을 먼저 봤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살았겠죠. 하지만 더 오래, 더 무섭게, 더 고통스럽게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박준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정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해요. 그 한마디가 18년 동안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보고서 위에서, 그리고 다시 찾은 인천공항에서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보며 걸었습니다. 청소 직원에게 눈인사를 건넸고 현장 직원들의 손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속에는 규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박준혁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뉴얼을 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 믿지 않습니다. 규정 위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때 가장 경멸했던 나라가 제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안전이란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존재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압니다. 감사해야 할 나라가 어디인지, 그리고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순간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날 인천에서 저는 비행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